안녕하세요. 온라인 그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다가오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제 뭐 과부하 걸려요. 욕심내지 마시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모의고사 보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보고 나면 지 다 빠지죠, 이제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 잘 들으시면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잘 이렇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자, 1번에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이게 표시하고 문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맞는 게 5번이 맞죠, 이게. 이 5번은 이제 준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의란 말이에요. 준부동산에 대한 정의. 자, 그러면 이제 그 1번이 왜 틀렸느냐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복합 개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해야 되겠죠. 복합 개념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은 이거죠.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좁은 뜻의 부동산. 그럼 뭐라고 돼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되겠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근데 어설프게 보면 이제 막 그게 그거 같죠. 이거 난이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왔는데 요 생산 요소하고 요 자산 요것 때문에 틀렸죠. 생산 요소와 자산은 뭐야? 이거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생수한 상품이다. 3번에서 그래서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물리적이고 그래 틀렸고. 자, 4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건 뭐예요? 벌써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복합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뭐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합부동산의 대명사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 주택을 이제 복합부동산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은 다중 또는 다가구 주택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각각 별개로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 소유권이죠.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건물 부분과 대지권이 같이 등기부에 기재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각각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돼서 이루어지죠.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복합 부동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헷갈리는 게 이제 뭐야?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이 복합 부동산하고 이제 이게 헷갈리죠. 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도 역시 뭐야?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험에 이런 패턴으로 잘 냅니다. 이렇게 박스 쳐놓고 그 다음에 옳은 거로 또는 틀린 거로 연결된 것은. 그래서 이제 작년 33회 부동산학 개론도 봐도 이 박스로 쳐놓고 한 게 제가 언뜻 봐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됐어요. 이런 식으로 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이제 5번인데요. 왜 5가 틀렸느냐? 니은번 이게 틀렸어요. 이게. 자, 보세요. 부증성으로 토지는 용도적 관점에서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용도적 관점 이것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가격 탄력성이 0이 된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인데 완전 비탄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부증성이죠. 부증성.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P 그 다음에 Q 여기가 이제 공급량이 되겠죠.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뭡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성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부증성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란 선이 뭐야? 용도적 공급이죠. 그래서 여기서 용도적 관점에서 이것 때문에 틀렸고 뭐로 고쳐야 돼요? 용도적 관점이 아니라 물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럼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본에 보면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장 정보의 그 획득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마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장은 뭐야?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급본에 보면 부동성은 정부가 토지의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부동성 또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지역 시장이죠, 우리는. 지역마다 어떻게 경기 양상이 다 다르죠? 토지 이용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지역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본에 보면 토지의 미래 수익을 근거로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건 영속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직접환원법은 무슨 말이냐면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라는 얘기예요. 환원율.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인데 이게 장래죠.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서 같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래, 미래, 장래 또는 뭐야? 미래의 수익. 그러면 장래, 미래의 수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구하는 건데 이렇게 장래 수익 또는 미래의 수익을 예측 또는 뭐야 기대된다는 건 수명이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속성.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틀린 건 뭐야? 니은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 3번은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이 3번은 그래서 3번이 뭐야?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잖아요. 그럼 관련 서비스업은 뭡니까?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틀린 거 딱 보이죠. 임대업이죠. 그러니까 임대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임대 및 공급업이죠.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틀렸죠,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 냅니다, 이런 거. 단답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뭐냐, 옳은 건데, 요거는 이제 난이도 상에 속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2개 또는 뭐야, 탄력성 2개, 3개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하는 건데, 막 2번, 3번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킵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 갈매기만 표시만 하고 얼른 넘어가야 돼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가능한 시간 많이 걸리는 건 뒤에서 푸는 거예요, 뒤에서.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이거 붙잡고 있으면 시간 막 갑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일단,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면 0.8이래요. 그러면 0.8이 아파트 수익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분모 분자 아파트 공식대로 해야죠.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2래요. 그럼 이제 0.2가 나옵니다. 0.2. 자, 무조건 이거 어떻게 교차 탄력성 나오면 가수 써주라고 그랬죠. 가수 써주고 수요에 대응되는 게 뭐죠? 빌라에 대한 아파트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뭐야? 아파트, 분모는 뭐야? 빌라. 그렇죠? 빌라에 대한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냐면 5% 상승했대요. 그럼 가격이 이제 이거 보면, 자, 가격이 5% 상승하면,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해야죠. 이건 마이너스 4죠. 그렇죠? 4% 감소했단 말이에요. 수요량이 가격이 5% 올라서 4% 감소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2% 증가했대요. 4% 감소해야 되는데 얼마를 더하면 2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6을 더해야 되겠죠. 6을 넣어야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6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 6되고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빌라의 가격이 얼마나 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럼 6 나누기 0.2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라고 그랬죠. 거기 대체제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부호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30이 되겠죠. 30% 뭐야? 상승. 정답은 뭐야?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몇 번이냐면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역시 이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옳은 것을 또는 틀린 것은 이러는데 지금은 비중이 5대 5예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 50%, 틀린 거 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잘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잘 보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5번은 뭐야?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구나. 5번은 뭐야? 옳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옳은 건 3번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대체제인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했대요. 대체제 가격 상승했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가리 아파니까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 제한 수요는 증가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 수요는 우상향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우상향 또는 좌하향 나올 거예요. 이 지우고 그냥 우만 보면 돼요. 우측이니까 뭐예요?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1번은 왜 틀렸나 봅시다.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미래 가격이죠. 미래 가격이 나오면 이건 수요입니다.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 이동이에요. 그런데 보면 동일한 수요선상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동일한 수요선상, 상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자가 있다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요선상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여기서 동일한 수요선상 이거 하면 이건 뭐가 나는 거예요?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미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따라서 이건 선의 이동으로 고쳐야 되겠죠. 선의 이동.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로 어떻게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는 뭐야?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곡선이 자체 이동이다. 또는 수요곡선 좌측 이동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금리가 하락했대요.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요는 증가하겠죠. 틀렸죠. 좌가 아니라 뭐야? 우 해야 되겠고. 자, 5번, 4번. 가구당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또 수요곡선상. 이거 수요량의 변화라는 얘기 아니에요. 틀렸죠. 그래서 가구당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겠죠. 상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많이 했죠. 상자가 들어간다는 건 뭐야? 상자가 들어간다는 건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상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취득세 인상됐죠? 취득세가 인상되면 수요 감소하니까 우예요, 좌예요? 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제 6번이 뭐냐면, 이제 6번은 공급 증가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 증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공급 증가. 그래서 이 6번 같은 거 별 표시하시고요. 이런 문제 아주 잘 냅니다.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요인으로 이제 옳은 건 몇 개냐, 또는 옳은 거로 연결된 것은 뭐냐, 이걸 잘 묻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기억번 틀렸잖아요. 아파트 가격 상승했죠. 이거는 공급량이죠. 이건 공급량. 이거는 공급량 증가. 자, 원자재 가격 하락, 요소 가격 하락했죠. 맞네요. 공급 감소. 아파트 건설업체 수 증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이 이거 죄송합니다. 자, 아파트 가격 아파트 건설업체 수 증가하죠. 그럼 공급 증가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PF 대출금리 하락. 이자가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공급 증가. 근데 미인번에 보면 아파트 사업부지 가격 상승했잖아요. 그럼 생산요소 가격 상승했죠. 그럼 이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 이거는 공급 증가가 아니라 공급 감소.
양도세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공급 감소. 그렇죠? 그러니까 리을이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 몇 개야? 3개. 이렇게 되죠. 이런 문제 잘 내니까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7번 같은 문제도 요즘 최근 3년 동안 계속 냈어요. 이거 잘 냅니다, 이거. 그래서 6번, 7번 이런 문제 잘 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몇 번이냐? 자, 이제 5번이 이제 틀렸는데,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야? 가격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이 상승폭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무엇에 결정되냐면, 공급의 여기 가격 탄력성, 요거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비, 더, 탄, 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 폭은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덜. 폭은 작아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이니까 폭은 더가 이제 폭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폭은 작아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커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커진다. 이것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커진다가 아니라 뭐야? 그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탄력 비 더 탄 덜 더 폭은 커진다. 덜 폭은 뭐야? 작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면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예요. 크기를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가 하나 나와요. 근데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을 알 수 없는 거죠. 반대 방향이면. 그렇지만 이제 가격을 알 수 있죠. 앞에 것만 보면 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자, 2번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인데 크기를 알 수 없대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 가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은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3번에 보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자, 완전 탄력.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수평이면 가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거래량은 변해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겠네요. 따라서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며.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럼 크다 작다 나오면 큰 것만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큰 게 수요 감소니까 어떻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렇게. 그래서 이제 6번과 7번 같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입니다. 이 8번은 이제 경기 변동인데요. 틀린 걸 고르셔야 돼요. 틀린 거. 이런 건 이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 매년 한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탄력성 여기선 이제 4문제, 5문제 꼭 냅니다. 이렇게. 그 틀린 건 뭐야? 2번이죠. 이거 너무 썰렁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일반 경기가 됐든 부동산 경기가 됐든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거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건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상승, 확장, 하강, 수축을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거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경기 순환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도 길고 폭이 크죠. 진폭이 크다. 그래서 저점이 더 깊고 일반 경기에 비해서 고점, 정점이 더 높다. 이러셔야 되겠고 4번에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회복시장 나왔어요. 회복시장이면 수축이냐 확장이냐만 딱 보면 돼요. 자, 회복시장이에요, 여러분. 회복시장이 확장이잖아요. 그렇죠? 확장이면 자, 수축이면 매수인 상한선, 확장이면 매도인 하한선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거래 가격에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그래서 하한선.
그래서 다시 수축이면 후퇴 하향 수축이죠. 매수인 상한선. 그다음에 회복 상향은 확장이잖아요. 확장은 매도인 하한선. 그래서 이거 꼭 시험을 잘 내니까 외워버리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옳은 거예요. 자, 옳은 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 하나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리얼. 그러면 이제 기억법 왜 틀렸나 봅시다. 이제 희소성, 수학 체감, 비옥한 토지 희소성. 이거 나오면 누굽니까 벌써? 이거 리카도의 차액지대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쭉 가면 준지대라고 나오죠. 준지대. 여기 보세요. 준지대. 준지대 나오죠. 이런 준지대가 나오면 누구야? 마샬의 준지대잖아요. 파레토는 뭐죠? 경제지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이거 완전 말이 안 되죠. 마르크스와 리카도의 지대 이론의 공통점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리카도 차액지대에 의하면은 한계지에선 지대가 0이고 그 다음에 최열등지에선 어떻게 지대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막스는 이게 아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열등자가 됐든 한계지가 됐든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리을먼먼 맞죠? 나머지 다 틀리고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이제 10번은 뭐냐면요. 10번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제 자, 거기 보세요. 자, 보겠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하락폭을 물어봤어요. 근데 또 탄력적이라 나왔어요. 탄력적. 이거 보면 돼요. 이거.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의 가운데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탄력적이면 뭐 비더 탄 덜이잖아요. 덜. 그렇죠? 덜이니까 하락폭은 커진다야 작아진다야? 작아진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 틀렸고 1번 강성효율적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공표된 정보이든 그렇지 않은 정보이든 현재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된 시장이죠. 그다음 2번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떻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같은 전세 사기 사건은 전부 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고 그렇죠? 한번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번복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 거래가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자, 중개업자, 감정평가업자 또는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전문 직업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거죠. 공사법상의 제한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여기서 빡빡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거. 자, 옳은 거는 이제 뭐만 옳으냐면 니은번 하나 맞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자, 그럼 기억법 왜 틀렸느냐? 레일리는 컨버스의 법칙을 응용하여. 여기서부터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레일리가 먼저고 컨버스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 내가 수업할 때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컨버스는 레일리의 법칙을 응용하여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하여 두 도시 간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상권 분기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컨버스와 레일리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왜 틀렸느냐? 최적의 공장 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계속 운송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집적이익이 최대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용 극소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배보의 넬슨이 아니죠. 넬슨이 아니라 이건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배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을번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최적의 공장 부지다 라고 주장한 거 알론소가 아니라 레시죠.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알론소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입찰지대가 나와야 돼요. 입찰지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인데요. 12번은 이제 뭐냐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틀린 건데 항상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머릿속에 딱 뭐가 나와야 되느냐. 중심지가 이제 점포나 도시니까요. 점포나 도시의 공간적 배열 상태. 이게 머릿속에 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차와 저차끼리는 뭐야? 가깝게 있고 고차와 고차끼리는 뭐야? 멀리 있죠. 이게 그래서 공간적 배열 상태를 설명하는 거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번에 1번에 보면 거기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는 게 한마디로 중심지의 뭐야? 공간적 배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 고차끼리는 뚝 떨어져 있고 저차는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뭐야? 저차, 중차, 고차. 숫자가 제일 적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이걸 계층성이라고 해요. 계층성.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거기 보면 고차, 저차가 나오죠. 고차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뚝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5번 중차 중심지가 포섭하는 저차 중심지 수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는 줄어든다. 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옛날에 이게 이 표현이 예전에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문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만약에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가 서초구니까 서초구에 만약에 편의점이 만약 만 개 너무 많은가? 서초구에 만약에 편의점이 5,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고차 중심지가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니까 2개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죠.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옛날에 이제 아무래도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제 매끄러운 지문은 뭐냐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보세요. 저차 수는 고차로 갈수록 그 분포도는 뭐야? 줄어든다라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이 틀렸잖아요. 3번 왜 틀렸느냐? 여기 뭐 최소 요구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달거리 요게 바뀌었죠. 그렇죠? 요게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가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13번은 이제 틀린 거예요.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틀린 거는 이제 3번이 틀렸죠. 말이 안 되죠. 3번 보세요. 자, 3번. 어떤 원인으로 인해 시장기구가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것을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 하죠. 그럼 정부의 실패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장이 개입을 했는데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키는 거죠.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부의 실패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그 부동산 정책에 좀 실패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괜히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더 왜곡시킨 경우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13번에 이제 3번은 이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 13번 1번은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 그 다음에 보조금, 금융, 조세 이런 것들은 다 간접 개입이고요. 2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분배가 무슨 말이냐면은 맞다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10년 동안 2번 나왔어요. 저게.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임대는 아무래도 민간임대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민간임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입었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를 통해서 소득을 다시 분배시켜줬죠. 그게 무슨 말이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를 좀 완곡하게 뭐라고 그래요? 소득 재분배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분상제를 실시할 경우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분상제나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장기적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뭐야?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우리 조세에서도 그렇잖아요. 조세에서도 자, 공급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거래량이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상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줄어요. 이 거래량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뭡니까? 제가 조세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공공토지 비축제도 나왔죠? 이거는 이제 누가 실시하느냐? 공공토지 비축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하고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틀린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인데, 자, 1번 보세요. 1번이 틀렸네, 벌써.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그렇죠. 단기보다 장기의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다? 아니죠. 단기가 비탄력이고 장기가 탄력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단기는 공급성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공급이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에 이렇게 나와요. 완전 비탄력에 가깝습니다. 주택시장은. 임대주택이 됐던 주택시장이 됐던.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면 신규 공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신규 공급이 가능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좀 크게 그릴 거랬나? 그러면 이제 낮게 규제했다. 그럼 요만큼이 이거는 뭐야? 초과 수요인데 이건 이만큼이 초과 수요잖아요. 더 크죠? 장기가. 훨씬 커요, 장기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장기는 뭐야? 상대적으로 뭐야? 탄력, 단기는 뭐야? 비탄력.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작아요. 오므리고 있으니까. 탄력적일수록 뭐야? 초과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장기보다 단기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1번 이래 틀렸고 2번 보면 당연히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높게 규제하면 가격 시장가격보다 균형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 일 없다 해야 돼요. 자,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자 보조가 됐든 공급자 보조가 됐든 공급은 증가합니다. 보조금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가 낮아야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전부 다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한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5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제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면 뭐야? 공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오냐면 15번. 15번은 뭐냐면 이게 해설도 내가 해놨습니다. 해설 보시면 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공공임대 유형도 쭉 나오는데 우리가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개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틀린 게 이제 왜 4번 틀렸냐? 여기 보세요. 민간임대라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요?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건 민간임대예요, 여러분. 여기 민간임대라고 알려줬잖아요. 민간임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설은 이제 제가 잘 해놨습니다.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6번인데,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풀 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간 마찰 기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구하는 건데, 여기 1이고 이게 2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구할 때 면적 나누기 뭐야? 거리잖아요. 이렇게 면적 나누기 거리인데 얘는 1승이고 얘는 2승이에요. 이렇게. 이게 공간 마찰 기수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게 여기가 A가 200이 나오죠. B는 얼마야? 이거 4니까 4, 3, 10이니까 300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더하면 얼마죠? 500. 500분의 200이잖아요. 이거 5분의 2잖아요. 5분의 2니까 얼마야? 0.4네요. 0.4. 40%네. 40%. 그러면 이제 얼마야? 8억에 40%잖아요. 그러므로 8억에 얼마야? 40%. 그래서 3억 2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되게 쉬운 문제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맨날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해야 되는데 공간 맞지 했으니까 여기 하나의 어떤 함정이죠. 이게 제곱이 아니라 1이었어요. 이게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인데 요 17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가를 구해야 돼요. 일단 FM대로 하게 되면. 자, 균형가격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면은 균형가격은 자, 요놈하고 같다. 그리고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P니까 일로 이항하고 일로 이항하면 되죠? 그럼 3P는 그렇죠? 여기 일로 가니까 1200. 그렇죠? 그러므로 P는 얼마야? 3, 42, 400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기 400이란 말이에요. 여기 400만 원이네요. 근데 시장 가격이 400만 원인데 얼마에 규제했대요? 500만 원에 규제했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보다 높게 규제했죠? 400만 원보다 높게 규제하면 무슨 일 있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5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균형 가격이 400만 원인데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낮게 규제해야죠. 그럼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정답 아니고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낮게 규제하면 뭐가 나와요? 초과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분상대나 또는 임대료 상한제에서는 초과 공급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 18번은 이제 뭐냐? 이제 비율 분석법 투자론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옳은 거는 이제 2번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 경비 비율은 총 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경비 비율이 뭐냐면 총 소득은 분모, 그 다음에 영업 경비는 뭐야? 분자. 그런데 총소득은 이제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 총소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소득 하면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을 통칭해서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고,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은 분자는 뭐예요? 영업경비. 분모는 뭐야? 총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1번은 왜 틀렸느냐? 여기 이제 맞으니까요. 요까지 맞아요.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 대부 비율이 무한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무한대. 100% 얼마든지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무한대가 아니고 대부 비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깡통주택, 예를 들어서 역전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대부 비율이 100% 넘은 건데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대부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 비율이라는 건 분모는 매매가. 매매가가 뭐냐면 이제 뭡니까 부동산 가격에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융자액.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고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럼 이게 대부 비율이 50%가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돼요? 집값이 뭐 조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일정할 때 매매가가 폭락해서 2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2억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폭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이제 뭐 답이 없는 거죠, 진짜. 그러면 어떻게 이게 5억이라 하면 안 되는구나. 6억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계산이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6억이다. 그럼 뭐야? 60%가 되겠죠. 대부 비율이. 그런데 매매가가 10억에서 어떻게 돼요? 폭락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폭락. 2억으로. 그럼 얼마 이거? 300%거든요. 300%. 2분의 6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100%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 비율이 100% 초과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폭락. 하면 이제 이렇게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틀렸고 3번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익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부채 감당률 1 이상일 것을 요구하죠. 1 이상.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채무 불이익률이란 유영부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뭐라고요? 유영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그죠? 요것 때문에 틀렸네요.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담보부동산 가치 이거 가지고 대출액을 구한다. 그쵸? 이거는 DTI가 아니라 LTV에 대한 설명이죠. LTV. DTI는 뭡니까? 차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액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19번 보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는 이제 19번은 2번이 틀렸죠. 이거 제가 누차 강조했죠. 그 재투자율과 할인율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풀이할 때는 그냥 같은 말이다 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순영가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율로 뭘 쓰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쓰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거. 그죠? 네, 그래서 2번이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1번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 미래 현금 유입은 운용 수익과 매각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맞는 말이죠. 뭐 내부 수익률법이 됐든 순효과가 됐든 수익성 지수가 됐든 매한가지입니다. 3번은 보세요. 자, 순효과 0일 때 할인율이다. 그렇죠? 4번은 뭐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거죠. 채택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내부 수익률은 할인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에는 이제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3번이 맞죠. 3번을 보면 이게 맞는 건데 자, 항상 이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이 평가가 뭐죠? 현금 유입의 평가 마이너스 출평가. 현금 유출 평가는 뭐야? 순평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딱 공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장래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 합계의 현재 가치에서 자, 장래 유입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을 좀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장래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의 현가. 그래서 입 현가에서 현금 유출, 출 현가를 뺀 값이다. 공제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맞고 1번 왜 틀렸느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하는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왜 틀렸냐면 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요게 수익성 지수잖아요. 이게 수익성 지수인데 요거죠. 그래서 이 평가를 출현가로 나눈 값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출현가를 이 평가로 나눈 값. 분모 분자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를 이게 먼저 읽어야죠. 출현가로 나눈 값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 분자 뒤집어져서 잘 냅니다. 이것도 2번도 아주 이렇게 잘 내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회수기간이 나왔어요. 회수기간이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짧은 거. 맨 끝에 보면 회수기간이 장기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수기간은 짧은 게 좋죠. 이게. 그 다음에 5번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률에서 활용되는 할인율이 서로 동일하다. 틀렸죠? 순현가는 뭐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 여기까지. 자, 이제 20번까지 해설했으니까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